반갑습니다. 종교개혁의 뿌리부터 열매까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라는 사람은 역사가가 아닙니다. 또 이제 교수도 아니고 또 신학자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지만 사역상 뭐 다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제 나누는 내용이 설교라기보다는 역사 강의에 가까워요. 역사 강의예요. 설교라기보다는. 그래서 포맷 자체를 이렇게 화면만 이렇게 띄우고 하지 않고 뒤에 아직 안 나왔구나. 이렇게 PPT를 배경으로 아예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렇게 강단에 있는 저나 아니면 화면에 나오는 뒤에 스크린에 나오는 저 자막을 보시면 되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화면 안에 제 얼굴이 작게 저렇게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그냥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 하나당 한 짧으면 3분, 길어도 5분이 넘지 않도록 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냥 저 슬라이드를 켜놓은 상태로 쭉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양해를 구할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나눌 이야기가 이제 프랑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프랑스라는 나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인터넷 찾아서 그냥 화면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고 이런 자료들만 구해서 온 거기 때문에, 혹시 이제 프랑스를 직접 다녀오셨고 또 어떤 위그노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다녀보셨고 하셨던 분들은 미흡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릴 겁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이 프랑스 위그노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 정리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 그런 책을 통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움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유럽의 종교개혁.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게 유럽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유럽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대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종교개혁이 절대로 종교만의 개혁이 아니었다는 거, 혹은 종교로부터 시작된 개혁이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유럽 전역에 걸쳐가지고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종교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이름 자체가 교회 역사가들이 지어놓은 이름이 아닙니다. 일반 역사가들이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일반 역사가들이 유럽의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이 역사를 살펴봤더니 유럽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종교의 영역까지도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거는 시대의 변화였다. 이거는 모든 것이 뒤집어 엎어진 것이었다 해서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이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상 종교개혁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역사가들이요, 종교개혁의 시대가 언제였냐라고 물어보면은 16세기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라고 말하고요, 시작된 시기는 12세기부터 잡습니다. 굉장히 일찍 잡아요. 중세가 가장 강력할 때거든요. 12세기면 교황권이 극에 달했을 때인데, 이미 그때부터 종교개혁의 시도들은 교회 내부에서, 그리고 또 어떤 수도원 운동이나 또 여러 가지 인문주의자들의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쌓이고 또 쌓여서 결국 16세기에 와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이게 대전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종교개혁을 생각할 때 이 역사가들이 말하는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대의 변화라 그랬잖아요. 어떤 시대의 변화냐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세계 전체를 지배하던 질서가 붕괴된 거예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난 움직임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세 종류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그거는 이제 온건파,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교회 내부에서의 개혁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자체를 와해하고 붕괴시켜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었으니까 이거를 청소해가지고 깨끗이 하자,
빨아서 다시 쓰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온건파고요. 급진파는 마틴 루터와 정반대에 있겠죠. 빨아서 쓸 수 없다, 버려야 된다, 버리고 불태우고 새 거를 사야 된다, 아예 전복을 시키자, 정부도 전복시키고 교회도 뒤집어 엎고 다 싸그리다, 때려 엎어야 된다. 이게 이제 급진파고요. 개혁파는 그럼 뭐겠어요? 개혁파 하나 남은 개혁파는 가운데죠. 하나는 극우, 하나는 극좌라고 한다면은 하나는 중도를 걷는 거예요. 이 이제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대표 인물들이 마틴 루터, 토마스 민처, 장 칼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개혁파의 후예들입니다. 개혁파. 그래서 개혁파는 사실상 뭐를 추구하냐면은 사상과 실천, 사상과 일상의 변화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에는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면은 일상의 영역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리고 토마스 민처 같은 경우에는 사회를 뒤집어 전복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교회의 질서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개혁파 같은 경우에는 지켜야 할 진리는 반드시 지키는데, 이 지켜야 할 진리에 따라서 변화된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게 온전한 개혁이다. 삶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개혁파의 후예들 가운데 오늘 이제 살펴볼 위그노도 개혁파의 후예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나 이런 뭐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개혁파 사람들 가운데 뭐 일반적으로 그냥 빵 굽는 사람, 뭐 공예 유리공예 하는 사람, 뭐 조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우고 동상을 세우고 막 이럴 정도로 존경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개혁파가 추구하는 게 그런 거기 때문이에요. 사상이 바뀌고 일상이 바뀌는 그런 걸 추구를 합니다. 우리는 개혁파의 후예예요. 자, 그러면 프랑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프랑스의 종교 개혁을 들어가 볼 건데, 네 가지 순서로 갈 겁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 종교 개혁하면은 위그노라는 말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위그노예요. 그래서 위그노가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위그노와 칼뱅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역사적으로 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 그러니까 위그노의 종교 개혁은 루터와 칼뱅 이후 시대입니다. 시대적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게 루터 이전 시대잖아요.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오늘 루터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맞아요. 시대 순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갑자기 이 프랑스의 위그노파가 끼어든 이유는 뭐냐면 곁가지예요. 그러니까 루터와 칼뱅을 중심으로 한 이런 주류 개혁파의 흐름은 대부분 성공한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사회를 변혁시켜내고 성공적으로 개혁이 된. 그런데 참 씁쓸하지만 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은 실패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위그노가 프랑스에 거의 남지 않게 돼요. 그렇게 실패를 해버린, 개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격가지로 이게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칼뱅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칼뱅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결국 위그노들이 어떻게 프랑스 밖으로 다 도망을 가게 되었는가, 혹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위그노입니다. 위그노는 한마디로 칼뱅주의를 따르는, 칼빈주의 혹은 칼뱅주의를 따르는 프랑스의 개신교 신자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원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부분 어떻게 말하냐면 에뇨라는 말과 위그라는 말의 합성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에뇨가 뭐냐면 그 독일어에서 왔는데 이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신 목사님께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드게노세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임, 동맹 뭐 이런 뜻이래요.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스위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근데 이거를 프랑스식으로 사투리로 말하는 게 에뇨예요. 그러니까 아이드게노세 하는 이 표현이 어려우니까 그냥 프랑스 사람들이 에뇨 이렇게 발음을 한 거예요. 에뇨라고 발음을 한 거고. 그리고 위그가 그러면 뭐냐 했을 때 이 당시 스위스에 그 제네바에 있는 동맹당이라는 정당의 수장이 누구였냐면 부장송 위그라는 개혁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따르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성이 위그예요. 그래서 에뇨 위그,
합쳐서 위그 에뇨 이렇게 말을 하면은 위그를 따르는 무리들, 위그라는 사람을 따라서 하나로 뭉친 무리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그노가 한마디로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외국인,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외국인을 따르는 불순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반동분자들, 프랑스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위그노라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유력합니다, 설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체성은 뭐냐? 칼뱅주의를 따르는 개신교 신자들. 프랑스 내에, 프랑스 국민으로서 칼뱅주의를 따르는 개신교 신자들. 이 사람들의 상징으로 쓰는 십자가가 있는데요. 이거는 위그노들이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랬을 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저거는 1889년에 채택된 거예요. 프랑스 개혁교회, 프랑스 개혁교회 정식 이제 우리는 위그노의 후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프랑스 개혁교회 교단에서 위그노의 십자가라는 저런 상징을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십자가처럼 생긴 십자가형 이렇게 삼각 화살표 같은 거 큰 거 4개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고 그 삼각형 뒤쪽에 이렇게 V자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 8개가 팔복을 의미하고요. 그 십자가를 형성하는 면은 사복음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면과 면 사이에 그 중심부에서부터 보면은 구멍이 뚫려져 있죠. 저 구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열린 마음, 그러니까 관용하는 마음,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트 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삼각형 같고 어떻게 보면 화살표 같고 어떻게 보면 왕관 같이 생긴 이런 꼭지점 3개가 있는 표시가 있는데 그게 총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2개의 꼭지점이 뭐냐면은 12명의 사도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 아래에 달려 있는 저 새는 비둘기로서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저 로고 안에 담은 거예요. 말씀에 기초하여서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을, 이런 정신을 로고 안에 담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위그노들입니다. 자, 이 위그노가 칼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칼뱅과 프랑스 종교개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칼뱅이 원래 프랑스 사람입니다. 우린 장 칼뱅 혹은 존 칼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이름은 장 꼬뱅이에요. 꼬뱅. 그리고 프랑스 그 느와용이라는 곳에 가면은 느와용인지 느용인지 발음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면 칼빈의 생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생가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 1509년에 태어났고요. 원래 아버지가 느와용에서 사역하던 주교의 비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로마 카톨릭 교도였고 아버지가 그 주교의 비서니까 굉장히 카톨릭과 친하게 지냈겠죠.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해고를 당했대요. 그 주교로부터 잘린 거예요. 그 일이 잘려가지고 아버지가 이 원래는 이 꼬뱅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사제를 시키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시키려고, 또 교회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학생이다 해가지고 좀 주목해서 보고 있던 그런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실직을 하게 됐잖아요. 갑작스러운 실직을 하면서 그 아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는 게 좀 위험할 수 있다. 금방 잘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잘리지 않은 직업을 가져라 해가지고 법학을 공부합니다. 법을 공부하러 대학에 가서 이제 법학도로서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 파리에 있는 대학에 어떤 사상이 흘러 들어와 있었냐면은 그 인문주의자들과 더불어서 루터의 신학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깔뱅이 거기에 가서 법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루터의 신학을 접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원래는 사제가 되고 싶었을 만큼 신앙생활에 열심히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루터의 신학을 접하고 그리고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 사람이 회심했냐는 모릅니다. 그러나 뭐 그 자신이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에 자기가 시편을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회심하게 됐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이 사람이 1534년에 고향으로 와가지고 자기는 로마 카톨릭과 아예 결별하겠다라고 그 어린 시절 받았던 그 서품 이런 거 그거를 반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받았던 세례명 이런 거를 안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개신교인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회심은 1530년에서 33년 사이 어느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로마 교회와 결별한 이 깔뱅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을, 프랑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다음 화면을 그 다음 화면이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그 깔뱅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활약을 합니다. 프랑스 내에서 설교 사역도 했고요, 여러 개혁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친구 중에 니콜라스 콥이라는 사람이 그 파리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칼빈이 똑똑하니까, 제가 칼빈, 깔뱅 뭐 자꾸 표현을 바꿔서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 입에 익은 게 칼빈이고 여기 지금 써놓은 건 다 칼뱅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헷갈려서 나오는데, 제가 칼빈이라고 말하든 칼뱅이라고 말하든 깔뱅이라고 말하든 같은 사람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그때그때 발음이 틀린 거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친구가 너무 똑똑하니까 친구한테 취임 연설을 써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칼빈이 친구를 위해서 파리 대학교 총장 취임 연설을 써주는데, 그 연설문 중에 대부분 내용이 루터가 했던 산상수훈의 설교 내용이었어요. 산상수훈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내용을 갖다 연설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친구가 거기서 낭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지배층은 로마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설문을 듣고 화가 나버린 거예요. 누가? 프랑스 국왕이. 자기가 대학교의 총장으로 세웠는데 감히 루터의 사상을 대학 총장으로 세운 자가 말을 해? 이거 누가 썼어? 연설문을 깔뱅이 썼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도망 다니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와 1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사상을 전하거나 혹은 깔뱅의 글을 전하거나 하면은 다 잡아 이제 형벌을 주겠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을 다니는데,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이 깔뱅이 프랑스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가 썼던 종교 개혁 옹호 논문 중에 아주 유명한 3대 논문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프랑스와 1세에게 드리는 헌사,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왕이죠. 두 번째가 추기경 사돌레토에게 주는 답신, 그러니까 개혁교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개혁교회가 이단 아니냐, 그거는 벌 받아야 된다, 막 나쁜 거다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리고 교회 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 해서 칼 5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아주 그 기독교를 옹호하는 아주 중요한 논문 3개를 써서 보내는데, 이 3사람이 전부 다 프랑스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프랑스가 아닌, 우리는 이제 스위스에서 나중에 칼빈을 할 때 많이 들으시겠지만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사역으로 가장 유명한데, 스위스 제네바의 사역을 하기 전에 이미 프랑스 안에서 설교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네바에서도 프랑스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칼빈의 제자들이 대부분 프랑스에 와서 프랑스의 개혁교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직접 못 왔죠. 왜냐하면 추방령이 내렸고 들어가면 잡혀 죽으니까 못 들어갔지만, 칼빈의 제자들은 와가지고 프랑스 안에 개혁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세웁니다.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프랑스와 1세에게 드리는 헌사라는 이 논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의 서문입니다. 그대로 서문으로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는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잘 정리한 책은 없다고 할 정도로 탁월한 신학 서적이거든요. 근데 그 신학 서적의 근본 목적이 뭐냐? 프랑스 왕에게 기독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핍박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거를 기독교가 무엇이다라고는 걸 보여주면서 했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이 쓰여진 거죠. 이 칼빈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기욤 브리소네, 르페브르, 제하드 루셀, 그다음에 기욤 파렐 뭐 이런 사람들인데, 칼빈이 개혁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그 실제적으로 프랑스 안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한 사람은 기욤 브리소네라고 하는 주교입니다. 파리에 있는 그 성당에서 생제르망 테프레라는 성당에서 생제르망 데프레라는 성당에서 그 주교 활동을 하면서 복음주의자들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브리소네가. 그리고 그런 설교를, 자기도 그런 설교를 하고, 그리고 후에 모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모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이 지역이 정말 중요한 지역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가 르페브르를 만나는데 르페브르가 누구냐면은 인문주의자예요. 그런데 사제직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브리소네가 이 사람을 그 보조 신부로 씁니다. 써가지고 같이 사역을 해요.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서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하냐면 당시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의 여동생과 친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왕궁에 영향을 끼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설교자들, 그래서 그 제하드 루셀이라고 하는 이런 궁중 설교자도 사실은 르페브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왕궁에서 설교를 할 때도 복음주의적인 설교를 하고요.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칼뱅과 정말 거의 죽을 때까지 마지막 말년에 가가지고 어떤 사건 하나로 틀어져요. 어떤 사건 하나로 틀어져가지고 그냥 담쌓고 안 보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처럼 동역자로 지내는 이 기욤 파렐이 칼뱅에게 프랑스에서 설교 사역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듀네브라는 지역에서 설교 사역을 시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 와서도 사역하게 만든 게 기욤 파렐이에요. 파렐이 먼저 추방을 당했거든요. 당해서 스위스로 도망가 있다가 칼뱅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와서 여기서 사역을 하자. 그리고 둘이 똑같이 제네바에서 또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또 프랑스 시골에 가가지고 또 사역을 하고 또 나중에 또 이제 돌아오고 막 이러는 굉장히 방랑자의 삶을 사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 칼뱅과 굉장히 그 서로 신학적인 교류를 하고 또 영향을 끼치고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의 초기 개혁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동아리 모 공동체 회원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모라는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칼뱅이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만나서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개혁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이 깔렸어요. 판이 깔렸고 이제 개혁의 활동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534년 10월 18일인데요. 벽보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저 그림이 대자보 같은 겁니다. 커다란 종이를 광장, 대문 이런 데다가 막 써가지고 붙인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저 대자보의 제목 제일 위에 써 있는 글이 뭐냐면 유일한 중보자시요 유일한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찬에 직접 반대하여 성안된 교황주의 미사에 그 무섭고 거대하며 용납할 수 없는 남용에 대한 참된 항해 조항들.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당시 로마 카톨릭이 거행했던 성찬식 성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대자보를 써가지고 붙인 거예요. 이거 이제 잘 아는 종교개혁 사건 생각이 나시죠? 그런 거 흉내를 낸 겁니다. 내가지고 당신들이 잘못됐다 해서 서문 쓰고 첫째 그리스도에 대해서, 둘째 성만찬에 대해서, 셋째 로마의 미사에 대해서, 넷째 로마 카톨릭 사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벽보의 내용보다 이런 벽보가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고 막 어디 붙고 이런 거는 사실 일어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디까지 붙었냐면은 프랑스와 1세의 침실 문에 붙은 거예요. 왕궁 안에서 그것도 자기 잠자는 방 앞에 잠자고 일어났더니 문에 떡하니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래서 프랑스와 1세가 요즘 표현으로 극대노를 하게 됩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암살까지 당하겠구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1534년부터 1546년까지 박해를 시작해요. 당장 이 벽보 사건이 일어난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400명을 잡아다 감옥에 가둡니다. 의심되는 사람은 다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주동자로 여겨지는 23명을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저게 붙잡아서 사람들 불질러서 죽이는 장면이고 저 중에 깔뱅의 친구도 죽임을 당해요. 잡혀 죽지 않으면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은 잡혀서 죽여야 되는. 그리고 프랑스라는 나라의 신앙 원칙을 세워버립니다. 뭐냐면은 이단은 엄벌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로마 카톨릭 외의 다른 종교들이에요. 개신교 다 루터파, 칼뱅파 할 것 없이 로마 카톨릭이 아니면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인들은 무조건 엄벌에 처하겠다. 사형 아니면 종신형입니다. 엄벌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밀고자에게는 포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그 로마 카톨릭이 아닌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신고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고 당한 사람, 그러니까 그 범죄자죠.
범죄자의 모든 재산을 압수를 해요. 몰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몰수한 재산의 4분의 1을 밀고자에게 주는 거예요. 재산의 25%를. 이거 밀고 할 만하죠. 이 정도면 진짜 한몫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씨를 말려버리려는 작정을 한 거예요. 이 프랑스와 1세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고발을 해가지고 흔적도 남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다 없어지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라지질 않아요. 계속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기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력 행사를 하는 게 왈도파라고 하는 프랑스 내부의 또 개혁주의, 이 칼뱅을 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아까 그 개혁주의가 3개 노선이 있어서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다른 곳에 해당하는 그런 개혁주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왈도파를 3,000명이나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잡아 죽인 거예요. 다 그냥 잡아 죽이고, 그리고 아까 모 지역, 그 모 공동체에서 만들었던, 여기가 프랑스 최초의 개신교회거든요.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워진 지 2년도 안 돼서 폐쇄를 시켜버려요. 지금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제 뿌리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졌겠어요? 안 사라졌겠어요? 이 기독교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만의 개혁이 아니에요. 종교까지 개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회적인 변혁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카톨릭이 잘못돼 있다, 이 시대의 질서가 지금 뭔가 잘못돼 있다, 이거를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이제 계속해서 잡아 죽이고 계속 없애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슬슬 이제 그 박해의 어떤 강도가 약화가 돼요. 약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파리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개신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물론 이거는 완전한 허용이 아니고 반드시 로마 카톨릭 사제의 감독을 받아야 되고 지도를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붙어요. 그런데 파리 외에 다른 곳에서는 그래도 이 개신교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열심분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이제 이게 쌍제르맹 칙령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반발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스 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로마 카톨릭, 프랑스 내의 로마 카톨릭 수장입니다. 거기서 최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562년 3월 1일에 그날 주일이었어요. 그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시라고 하는 이제 시골이죠. 시골 마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습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250여 명이 이제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위그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위그노 전쟁이 뭐냐면, 이 지금 안 그래도 이 위그노들, 개혁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압제를 당했잖아요.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래도 그냥 파리 외에 다른 곳에선 살 수 있으니까 도망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예배 시간에 싸잡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위그노들이 들고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열받은 위그노들은 로마 카톨릭 사람들을 죽이고, 로마 카톨릭은 그러니까 복수한다고 위그노를 더 죽이고, 그러니까 프랑스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데 이게 몇십 년이 가요. 계속해서. 근데 이 바시 학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가보면은 이런 건물이 있다고 해요. 그 바시 교회인데, 왼쪽에는 그 바시 학살을 당했던 그 당시의 교회입니다. 저기가. 그런데 그 지금 보면 외양간처럼 생겼죠, 약간. 근데 그게 이제 학살의 현장이고, 오른쪽 옆에는 교회, 바시 교회를 재건해가지고 세워놨는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고 있고요. 그 이 박물관 외벽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써놓은 표지판이 달려 있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어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저기 가서 보시면 무슨 일이 있었구나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안타깝게도 프랑스어를 잘 몰라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사람이 많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면 그 저기 벽을 쭉 둘러가지고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거를 이제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벽을 그렇게 이제 꾸며 놓은 거예요.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슬프고 힘든 일이었지만 이 프랑스의 개신교회 안에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
우리가 이런 모진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 프랑스 기득권층들의 참 잔인함과 그런 악독함에 대해서도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역사적인 유물이 되었죠. 근데 더 큰 일이 10년 후에 일어나요. 저 바시 학살 때는 아까 뭐 250여 명 정도라 그랬는데 1572년, 잘 알 겁니다. 뭐 성 바르톨로뮤, 뭐 바르돌로메, 뭐 여러 이름이 뭐 다양한데, 그날 대학살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한 개 시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아예 작정을 하고 파리 전역에서 위그노들을 다 잡아 죽이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파리에서만 200여 명이 죽고요. 왜 이렇게 숫자가 적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리는 계속 박해를 받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짜 소수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200여 명밖에 안 죽은 거예요. 오를레앙이라는 도시는 1200명이 죽었고요. 보르도에는 300여 명이 죽었고요. 그 외에 전국적으로 2개월 동안 3만 명 이상의 위그노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죽이는 거예요. 아예 위그노면 잡아 죽이자. 이거를 누가 왜 계획하고 주동하고 했는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뭐 큰 후보자가 2명 정도 있기는 한데 정말 그 사람들이 그랬는지 몰라요. 역사가들도 모릅니다. 그냥 설만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안에 위그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을 진행했던 앙리 3세라는 왕이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고 그의 아들인 앙리 4세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앙리 4세는요 위그노였습니다. 왕족인데 위그노예요. 그리고 이 위그노 전쟁에서 위그노 편에 서서 로마 카톨릭 군을 없애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왕족이 이 사람밖에 없어 지금. 그래서 왕이 되어야만 해요. 이 사람 왕으로 세울 수 있나요, 없나요? 헷갈리죠. 당연히 세워야지. 왕족이 이 사람밖에 없는데. 근데 로마 카톨릭 측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반대로 해서 대관식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계속. 그래서 이 앙리 4세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개종을 해버려요. 위그노에서 카톨릭으로. 태어났을 때 카톨릭이었던 사람이 어머니의 영향으로 위그노가 되었다가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간.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파리는 개종할 만한 가치, 파리를 움켜쥐기 위해서는 개종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뭐 이런 말을 남겨요. 개종을 해서라도 파리는 들어가 살 만한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쁘기만 한 게 아닌 게 뭐냐면요.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했던 일 중에 이 사람 별명이 선왕이에요. 착한 왕.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 덕분에 위그노 전쟁이 끝납니다. 내전이 끝나요. 왜? 낭트 칙령이라는 것을 발효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위그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프랑스 신앙의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이단은 엄벌에 처한다. 밀고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준다. 이거를 폐지해 버린 거예요. 폐지해서 이 위그노, 물론 이것도 위그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앙리 4세가요 지독한 배신자입니다. 배교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앙을 바꿨죠. 그리고 낭트 칙령이 종교의 자유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준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지역 주교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요. 대학에 갈 수 있지만 뭐 회사에 취직할 수 있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유산을 상속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다 안 됐던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나 당연한 삶이 아예 안 됐던 건데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 지역 주교와 사제의 지도와 감시 하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해 있기 때문에 사실 왜 그러냐면 이게 로마 카톨릭과 위그노 사이에 절충안을 앙리 4세가 낸 거예요. 서로 싸우지 않게 하려고. 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자국민이 내전으로 인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일이 멈추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내전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낭트 칙령을 발효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앙리 4세를 암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1610년에. 왜 위그노들에게 자유를 주었냐 이러면서 길거리에서 마차가 이제 교통체증에 걸려가지고 잠깐 멈춰 있는데 뛰어들어가지고 칼로 막 찔러가지고 죽입니다. 그래서 앙리 4세가 그렇게 사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냥저냥 프랑스의 역사가 이제 위그노들에 대한 박해도 있고 때로는 그냥 잠잠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다가
1685년에 퐁텐블로 칙령이라는 게 내려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태양왕 루이 14세입니다. 저 사진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이제 루이 14세 뭘로 유명하죠? 예, 유명한 왕입니다. 그냥 어디선가 들어본 왕일 거예요. 뭐 냄새 많이 나는 걸로 유명하고요. 뭐 온몸에 질병이 있었던 걸로 유명하고요. 프랑스 대혁명으로 유명하죠. 예.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지를 해버려요.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뭐 지금 프랑스 역사를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위그노들에게 자유를 이렇게 주는 이 상황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로마 카톨릭화 해버리면 더 많은 세금이 들어오고 국력이 강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퐁텐블로 칙령을 내려가지고 낭트 칙령에서 허락해줬던 위그노 신앙의 자유를 다 없애버려요. 개신교 예배를 전면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파괴해요.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냥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발각이 되면 신체와 재산을 압류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압류하고 이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칙령이 내린 이후로 15일 이내에 프랑스 내에 있는 모든 개신교 목사는 나가라. 남아 있으면 죽는다. 15일 이내에 추방령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뱅이 보낸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한 거죠. 칼뱅은 참 이 시기에 죽었죠 이미. 그러나 그 후예들 모든 개신교 학교는 폐교를 해라.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학교 폐교합니다. 학교만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개신교 교육을 하는 걸 금지시켜요. 집에서도 교육을 하면 안 돼요. 이것도 걸리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동일한 처사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 신부들에 의한 세례만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그러면은 뭐 세례 안 받고 살면 되지 뭔 문제겠나 하겠지만 이 당시 정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요,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주민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세례를 못 받으면 프랑스 국민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호적이 없어요. 등록이 안 돼요.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만약 이 칙령이 발효되고 4개월 이내에 귀국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도망간 개신교인들, 도망간 위그노들이 4개월 이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땅은 전부 다 우리나라 거다. 내가 다 가진다. 몰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칙령이 내린 이후에 프랑스를 탈출하려는 행위가 발견되면 종신형이다.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지 않으면 프랑스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고, 프랑스인으로 살기 싫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 감옥에 있거나. 답이 없어. 선택지가 없어요. 그런 칙령을 내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 이 루이 14세의 생각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강제적으로라도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 이 나라에 세금도 많이 걷게 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재산과 땅과 우리가 다 압류하면 되는 거고 나라가 더 부강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건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프랑스 대탈출이 시작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 거는 그 프랑스에서부터 비교적 가까운, 그리고 정치적으로 도움을 줬던 영국이나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이런 나라로 도망간 화살표고요. 옆에 있는 거는 아예 바다를 건너가지고 미국과 남아프리카까지 떠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떠나간 사람이 사실은 30만 명이 넘어요. 당시에 위그노였던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 프랑스 밖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안에 남은 위그노는 어떤 사람들이냐? 군인들이 귀찮아서 찾아오지 못하는 산골짜기나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만 프랑스 안에 위그노로 남을 수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와서 잡아 죽이진 않으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나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프랑스 안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역사가들이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대탈출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일어난 유럽의 인재 이동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위그노들이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누구를 따른다 그랬죠? 칼뱅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칼뱅주의. 근데 칼뱅주의 개혁파는 삶,
실천, 실제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각 자기 영역에 다 전문가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술자면 기술자, 공업자면 공업자, 뭐 농업이면 농업, 목축업이면 목축업, 이런 거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과 성실함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위그노들이었어요. 루이 14세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가는데, 흩어져 나가서 정착한 나라가 그 다음 세기 18세기, 19세기에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 사람들의 영향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위그노들이 갔기 때문에 산업혁명을 할 수 있었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위그노들이 갔기 때문에 그 해양 무역이 강화되면서 스페인 이상 가는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위그노들 때문에 화학과 기계 산업이 부흥을 했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가 원래 시계로 유명한 나라가 아닙니다. 스위스는 원래 용병밖에 없는 나라예요. 용병, 사방이 꽉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 그리고 전쟁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냥 용병 보내가지고 그걸로 돈 벌어서 먹고 살던 나라인데, 위그노들이 가가지고 그런 정밀 시계를 만들고 공업을 발전시키고 해가지고 스위스 시계 세상에서 요즘 세계에서 가장 잘 알아주잖아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놀랍죠. 하나하나 조금만 자세하게 볼게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위그노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벌써 끝그림이 같네요. 네. 자, 6만 5천 명 정도가 갔고요. 그 중에는 목사가 200여 명 정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암스테르담에 있는 왈룬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게 어떤 교회냐면은 네덜란드에서 위그노들을 맞이하면서 독일어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어준 교회예요. 오십시오. 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생활하십시오. 생활 터전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예배당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네덜란드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양 기술, 무역이 발달해가지고요, 당시 스페인 이상 가는 함대를 보유하게 되고요, 제철이나 염료, 화학 분야에 있어서 아주 앞서가는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해양 무역이 발달했으니까 멀리까지 배를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가장 멀리 있었던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요, 그 아프리카에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와인 산업을 발전시켜요. 그 요즘에도, 요거는 여담이지만, 그 제가 남아공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남아공에 가면은 그 뭐 여러 가지가 되게 유명한 게 많은데 포도 농장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포도 농장이 정말 어마어마하대요. 그리고 거기서 그 포도를 재배하고 거기서 만들어낸 와인이 정말 유명한 와인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프랑스가 와인의 최고봉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저는 와인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먹는 사람들 말로는 남아공 정말 맛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먹어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와 남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이 위그노들의 기술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나라들을 부강한 나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독일의 경우는요, 그 위그노들을 가장 팔 벌려 환영했던 나라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프로이센 왕국이었는데, 이 다른 프랑스에 비해서 독일이 국력이 약했단 말이에요. 국력이 약하고 이제 좀 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위그노들이 오는데, 이 프랑스에서는 아예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가 당신들의 제2의 고향입니다 이러면서 맞이를 해줘요. 그리고 이 보시는 사진은 잔다르멘 마르크트 광장의 정가운데래요.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근데 거기에 프랑스인들을 위한 교회를 아예 세워버렸어요. 도시의 정중앙에 여기는 당신들의 도시입니다. 놀랍게요, 18세기에 베를린 같은 경우에 위그노들이 인구의 4분의 1이었답니다. 베를린 인구 전체의 4분의 1이 다 위그노, 프랑스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해 살면서 자녀를 낳고 하면서 아예 거기에 살게 된 거예요. 인구로 따지면 네덜란드의 절반도 채 안 됩니다. 3만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했던 중요한 사업이 티센 철강 산업, 그러니까 철강업을 굉장히 발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철강업이 발전하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차를 만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독일 3사 중에 최고봉에 있다는 메르세데스 벤츠, 창업자가 위그노의 후손입니다. 칼 벤츠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약회사 중에 제일 유명한 제약회사 바이엘 제약회사, 이 사람도 그 위그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그노들이
해내요. 가서 그래서 독일이 뭐 안 좋은 거지만 세계 전쟁을 사실상 2번이나 일으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국력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 기술력과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느냐? 위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철강 산업, 자동차, 이런 제약, 이런 것들에 있었던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는요, 정치적으로 이 프랑스의 위군호들을 많이 도와줬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나라 차원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성공회라고 하는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들을 영국이 많이 후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자기 편이 돼. 적의 적은 아군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도와줬었는데, 이 영국에도 네덜란드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합니다. 그렇게 도와줬던 나라니까. 6만 명 정도가 가고요. 런던에만 위군호 교회가 23개가 세워졌다고 해요. 이주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군데군데 교회를 다 만들어 가지고 세우고, 보시는 사진은요, 위군호들의 그냥 마을입니다. 위군호들이 그냥 가서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 동네 전체에 다 여기는 위군호들만 사는 그런 마을, 이런 마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술은 특히 영국으로 간 사람들 중에는 직물, 섬유, 기계공업, 증기기관, 이런 것들을, 이런 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직물하고 증기기관하고 이런 거 들으면 뭐 생각나세요? 산업혁명 생각나잖아요. 18세기 산업혁명. 위근호들의 기술이 산업혁명의 모태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통해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이 당시에는 실크 산업, 제지 산업, 이런 것들 시작하고요. 또 위근호 상인의 후손이, 영란은행이 뭐냐면은 그 영국의 그 국립은, 우리나라가 한국은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은행이에요. 그런 은행인데 거기에 초대 총재가 위근호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 영국 은행이 그 영국을 정말 그 제국 시대 때 최강 대국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기여를 하거든요. 은행 제도를 확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돌리고 하면서. 근데 그게 위근호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 나라들 보면은 스위스의 시계 산업 발전했고요. 미국에서도 탄약 기술이 위근호들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서부 개척 시대, 이 시대에 그냥 이렇게 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가가지고 보석 공예,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저 시계는 저 보이시지 않겠지만 저 시계에 써 있는 상표명이 위근호예요. 위근호라는 이름의 상표명이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시계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근호들의 역사, 이렇게 이제 보면은 사실 루이 14세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고, 그리고 이들이 진리를 말하는 건지 비진리를 말하는 건지 분별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복을 다 차버린, 그래서 프랑스를 약하게 만들고 다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강하게 만드는 아주 희한한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이런 위근호들의 인생을 보면서요, 이 역사들을 보면서 배울 게 있습니다. 그 성원용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 교단은 아니고요, 통합 측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작년에 위근호처럼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프랑스에서 사역을 오래 하시면서 위근호의 역사에 대해서 아마 가장 잘 아는 그런 선교사님 중 한 분일 거예요. 뭐 유일한 분이다라고는 말하기가 어렵고, 여러 사람들 중에 정말 탁월한 지식을 가진 그런 분 중 하나일 텐데, 이 책에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가득 들어 있는데, 그 책의 말미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10가지 교훈을 배워야 한다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첫 번째, 용기를 내라. 두 번째, 고난을 감당하라. 세 번째, 저항하라. 네 번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라. 다섯 번째, 개혁자로 서라. 여섯 번째, 톨레랑스 하라. 일곱 번째, 5개의 솔라를 기억하라. 여덟 번째, 참된 프로테스탄티즘을 추구하라. 아홉 번째,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열 번째, 주 안에서 행복하라. 근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대로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근호에게 배울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들을 쭉 보면서, 와, 저 사람들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저 사람 저렇게 수고했다, 와, 저 사람들 저렇게 헌신하고 그래서 저런 열매를 맺었네,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남의 이야기, 그냥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듣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추구했던 그 진리,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이 말씀대로 살자. 교회에서 가르침이 성경 말씀과 다르니까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럼 교회의 가르침을 성경 말씀에 맞게 바꾸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주장을 했던 거고요. 자기들이 깨달은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에 그대로 살아냈던 거고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가져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위에 서 있는 그들의 삶은 프랑스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우리도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진리를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